민생지원 제2 쿠폰이 윤석열이 주는 윤석열 표로 네.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근황을 심평 변호사가 전했는데요. 네. 와 진짜 어이가 많이 없습니다. 좀 전해주시죠. 지난 25일에 접견하고 왔다라고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어제 저녁에 글을 올렸는데 독방이 1.8병 남짓한 협소한 곳에 있고 밤에 자리를 누우면 옴짝달싹도 못하고 있고 골판지로 만든 받침대 앞에 쭈그려가지고 앉아서 밥을 드시고 최소한의 운동도 할 수 없어서 소화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런 처참한 주거 환경은 한마디로 생지옥이다 라면서 네.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거 왜 윤석열이 이런 얘기를 한지를 이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 분석이 뭐, 돼요? 네, 뭐 이렇게 뭐 좁고 좁고. 골판지고 뭐 비좁고 생지옥이다 이거잖아. 네. 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올려주시면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다. 이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 심평이 책 한 권 집필하세요. 맞아. 한 거야.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아이 그거 하기 싫어. 설마. 진짜 왜냐하면 그 뒷부분에 보면 네. 윤석열이의 표정이 굉장히 좋다는 게 나와요. 맞아요. 예. 이상하리 많지 그의 얼굴은 맑은 표정에 아주 평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라고 나와 있어. 네. 윤석열의 표정이 좋다니까. 근데 왜 이렇게 생지옥을 묘사했느냐? 네. 책 쓰라고 하니까 나는 그거는 못 쓴다 이거지. 아, 행간의 의미를 진짜. 분석하는 데가 없어요. 그거라고요? 예. 와. 검찰에 있을 때부터 책을 읽지도 않았고요. 잘. 그랬겠죠. 네, 읽지도 않았고 책을 아마 쓸 능력도 안 될 겁니다. 예. 아니 근데 평생 뭐 책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권 읽었다고 하잖아요. 그 밀튼의 자유경제 관련해서만 네네. 고등학교 때 이거 갖고 그거 가지고 평생 써먹었다고 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의뢰인들은 형사 의뢰인들이 어떤 데서 그럼 살았던 거예요. 여기 1.8평이라고 얘기하고 뭐 생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방 정원이 6명에서 7명이고요. 네. 지금 전국 구치소 교도소 다 과밀이라서 1.5배까지 수용하는 데도 많아요. 네. 여름철에 정말 힘들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책상 없다고요? 박근혜 얘기를 했죠. 박근혜 그때 당시 허리가 안 좋아져 책상 좀 넣어달라고 했을 때 윤석열이 끝까지 안 넣어줬어요. 문재인 전 네. 대통령이 넣어줬어요. 네. 혼자 독방 쓰면서 무슨 지옥이야 지옥은. 이거는 지금 오히려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저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최욱 씨가 이렇게 행간의 의미를 읽을까봐 그랬는지 윤석열이 밖에 가선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저기 보면은 이거 미국에 일러주는 거예요. 미국아 제발 도와줘. 아주 정말 너무너무 한심한 글입니다. 사실은 네. 너무 우리를 열받게 합니다. 네. 사실 국민에게 총을 겨눴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 정도 대우받으면 너무 과하게 지금 대접받고 있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겪은 그 정신적 트라우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가 사실 변호도 하지 않으면서 변호인 지위를 이용해서 특별재건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 윤석열이 지금 특혜받고 있다는 얘기를 저렇게 자기 스스로 대놓고 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또 사대주의자죠. 얼마 전에 모스단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미국이 마치 윤석열을 도와줄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막 뿌리고 다녔잖아요. 이것도 지금 그런 일환인 것 같아가지고 참 네. 보기 안 좋습니다. 네, 뭐 굉장히 또 정신적인 충격 받았지. 그렇죠. 네. 이 보상 좀 있어요. 이거 보상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 네. 근데 시민 104명이 이 정신적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 계엄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1인당 10만 원 배상하라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 25일에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시민의 손을 또 들어줬습니다. 네. 그 판결 한번 잠깐 좀 일부분만 볼까요? 자, 중앙지법의 이성복 부장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요. 12.3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와, 줘야 된다. 10만 원. 저희 이런 류의 소송에서 시민들 편 들어주는 거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사실은 저희 법무법인 도시에 이금규 대표 변호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때도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을 한번 했었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국회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이금규 변호사님이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최상병 네. 특검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혹시 기억하실까요? 내 아들이 군에 가 있는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아직도 그가 두렵다. 그가 아직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12.3 계엄 때 바로 국회로 달려갔었고요. 김구 선생님이 타고 오시던 그 헬기를 보면서 누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헬기를 이용했고 누구는 부수려고 이용했다. 그렇게 최후 진술을 했던 분이 이금규 변호사입니다. 이금규 변호사가 처음에 탄핵 의결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네. 분노를 좀 느끼고 정신적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광주에 있는 법무법인 이우스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105명이 채권자가 되었고요. 처음에는 105명이었습니다. 을사 105적 들어보셨죠? 네. 탄핵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징적으로 불러서 을사배구족이라고 했는데 거기 한 분이 딱 중복이 되어서 104명으로 104명으로 됐고 지금은. 법이 부여한 전 대통령에 대한 채권자가 되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몇 명의 채권자가 발생할지 모르지요. 네. 5천만 명의 채권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인 채권자를 만들어내었다. 국민 주권이 실현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1심 판결은 이제 시민들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확정이 되는 겁니까? 윤석열이 자기 지갑에서 언제 돈을 꺼내서 주냐 네. 이 질문입니다. 1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문을 송달받고 2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네. 항소심 판결이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고 네.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고 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그때 송달되고요. 또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 판결이 나면 그때 확정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1심 판결 가지고도 가집행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1심 판결만 가지고도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 항소심까지 간다고 보고 그 104명의 청구인보다도 더 늘어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소송에서 추가를 할 수는 없고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예, 전국 방방곡곡에서 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각 자기가 거주하는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을 다 낼 수 있습니다. 제한도 없고 제한도 없고. 예, 한 명이 내도 되고 10명이 모아서 내도 되고 100명이 그래요? 모아서 내도 되고 1000명이 모아서 내도 됩니다. 어. 피고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10,000명이 한꺼번에 오면 변호사 한 명만 선임하면 될 텐데 그 한 건만 네. 이게 10,000명이 개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음. 소송 대리인을 10,000명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까? 어쨌건 그건 피고가 할 일이고요. 그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 이번에 잘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론에 참석하지 않았고 네. 답변서도 안 냈습니다. 소송의 남용이다. 뭐 그런 식의 변명을 하기는 했는데 네네. 소송의 남용은 아니지요. 뭐 정치적 발언이라고 보고 어쨌건 소송은 1심에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화살을 담겼고 뜰불처럼 아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은데요. 과연 그 모든 소송을 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이 사건만이라도 이기자라고 해서 항소를 할 것인지 네.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야, 이걸 통해서 이게 민생 지원 제2 쿠폰이 윤석열이 주는 윤석열 표로. 네. 아, 왜냐면 그동안에 삼부토건 네. 해먹은 거, 그렇죠. 927호 해먹은 거, 양평 고속도로 해먹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다 토해내야죠. 그런데 네.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부부 합산제가 아니라 부부 별산제거든요. 네 건, 네 건, 내 건, 내 거. 저는 김건희 때문에 정신적 피해 그거든요. 그런데 네. 수사 결과에 따라서 네네. 내란에 가담하거나 어. 내란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지면 공동 불법행위, 그렇죠, 그렇죠. 공동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렇죠, 그렇죠. 가담한 사람들 전부가 네.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법률적으로는 뭐 부진정 연대 책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쉽게 네네. 네. 연대해서 전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 1,000만 명에 10만 원씩 1조. 가담한 사람들 전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내란에 가담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향후 중요하네요. 수사에 따라서 중요하고 아. 그 외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구속된 사람들 심지어는 아주 법률적으로 보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도 부작위에 의한 내란죄의 방조범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양지열 변호사님께서도 충분히 예. 법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죠. 형사가 아니라 민사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공동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공동 불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그 말씀하시니까 그 법인에서 예. 이번에 그 제기하신 소장 네. 공개를 하시면 온라인에 그러면 이제 각자 단독적으로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필요 없거든요. 사실 변호사 선임할 예. 필요가 없고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내는 거예요. 자기 원고 이름만 집어 입력해가지고 같이 내는 거 각 법원에 그러면 우리 돈 안 들어요? 돈 안 들어요. 그리고 정식 재판 없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간이한 제도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제도라고 있는데요.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곧바로 확정됩니다. 그거는 인지 때도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소장만 공개해 주시면 아니면 뭐 제가 어디서 얻어가지고 저 복잡해서 온라인에 복잡한 지가 제 전문이거든요. 뜻있는 사람 10명만 모이면 10명이 네. 제기할 수 있습니다. 좋다. 그리고 근데 10만 원이 또 이제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일부 청구 좀 비슷해서 사실 확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뭐 굳이 그렇죠 사실은 보면 굳이 확장을 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10만 사실은 원 최하로 10만 원 인정한 거잖아요. 사실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시작했다고도 보이는데 그래서 두 번째 10,000명 모집은 한 10,000원 정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책임을 궁극적으로 묻는 최종적인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민사소송일 수 있다. 그런 거 아시는 같습니다. 대로 탄핵되면 이제 파면이 되고 파면되면 공직에서만 물러나는데 그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형사처벌되면 당연히 형사 판결에 따라서 뭐 복역을 하든지 해야 될 텐데 이게 정권이 또 바뀌게 되면 사면의 이슈가 등장할 수 있게 되고 그 형사 사건에 받은 판결이 사실은 무력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사 사건에서 국민 전부가 채권자가 되면 끝까지 지금 현재 재산 말고도 사실은 사망할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거 국민적 관심이 계속 이어지면 네. 사법부도 이번 1심과 거의 비슷한 결로 갈 가능성이 높고 네. 관심이 없어지잖아. 그때 또 바로 그냥 이거 그냥 쳐냅니다. 사법부.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그 외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재산을 지금 처분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도 우리 법에서 잘 아시죠?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네. 1,000만 명이 10만 원씩 해서 1조 승소 판결을 얻었다. 네. 그런데 재산을 여기저기 빨리빨리 빼돌리게 되면 네네. 네. 남아있는 재산이 채무를 부족하기에 당연히 부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처분한 재산을 취소시키고 다시 돌려옵니다. 와.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방송에 나가고 나서 혹시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매수하거나 증여를 받거나 하시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네. 그건 다시 환원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몇 가지 요건이 있긴 합니다만 환원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네. 혹시 이참에 싸게 사볼까 하는 분들은 조심하시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 변호사님이 웃으시면서 네. 참 굉장히 듣는 사람한테서 강하시네. 섬뜩한 얘기를 해요. 그돈 뜯는 데는 거의 사채업자 수준이네 보니까. 자본주의에서 민사소송의 것이 사실은 별거 아니고 상징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파산으로 이르게 할 수 있는 엄청난 겁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방향만 잘못 가면 그냥 사채업자예요. 무섭네 진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이제 평생 내 명의로 재산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법원에 파산 면책을 신청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 네. 그것 때문에 생긴 손해배상 채권 이거는 면책에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면책이 안 됩니다. 면책이 안 돼 또. 면책이 안 되기 때문에 파산자로 살아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파산을 신청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그래요? 그러면 파산자가 되잖아요. 채무자는. 네. 파산자는 공무단위권이 없습니다. 공직에 임명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파산자의 불이익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결론적으로 다 갚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파산자로 살아야 된다. 엄청나죠, 사실. 너무 좋습니다. 단순한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선 것일 수 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엄청나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처벌은 이 민사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국민이 다 신청하면 윤석열이 뱉어야 되는 게 5조가 넘습니다. 5조. 그렇습니다. 네. 영치금도 다 빼야 될 판이에요 지금. 5조 하고도 내가 볼 땐 남을 수 있어요. 그동안의 사이즈가 대단합니다. 해먹은 것만 보면. 대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덕분에 이거 아주 새로운 국면이 열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변호사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위인 또 다른 시민 영웅이었습니다. 김대일 변호사였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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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일 변호사. 와. 근데 저기 그 회사는 이금규? 네. 그분이 대표라는데 특검해갖고 저기는 파산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여기 직무대리 맡고 계시잖아요. 아, 근데, 그래요? 네. 그분도 검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그래요? 네. 제가 대표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정이 밝아. 내가 먹을 수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우리 검사 출신 국회의원님 나와주셨으니까 네. 이번에 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인사 네.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뭐 누가 누군지를 몰라가지고 그렇죠. 이게 뭐 네.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알만한 사람만 제가 잠깐 소개를 그렇죠, 해드릴게요. 그렇죠. 먼저 이영림 춘천지검장 있어요. 와,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몇번 봤는데? 예. 네. 지난번 그 탄핵 국면 당시에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서 일본 재판관보다도 못하다고 정말 막말을 퍼부었던 바로 맞아, 그자입니다. 맞아. 네. 이영림 춘천지검장. 네. 이번에 한직 대표적 한직이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연구위원. 좌천됐습니다. 아우 잘 됐다. 요건 이제 완벽한 좌천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네. 이영님 뭐 이런 사람들은 제 동기입니다. 사무에서 동기이기도 한데. 그래요? 근데 사실은 검찰에 있을 때 잘 만난 적이 없는데요. 또 꼬리 자르기 하시고. 그 보통 검사장 인사를 하면 사실상 당신 이번에 나가야 돼라는 사인을 줍니다. 인사 대상입니다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주세요 이런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보통은
알아듣고 이제 뭐 이상한 사직 인사 내고 이제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네. 보통은 나갑니다. 그런데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에 인사는 해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 누군가를 넣고 빼야 되는데 어디 데려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사실 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라는 자리로 이렇게 아. 보통 보직을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한직이나 좌천의 의미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뽑죠. 네. 이번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간 사람이 4명 있었는데요. 그 4명 다 이영님 검사장을 비롯해서 다 사퇴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그로 간 겁니다.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된 것 같아. 뭐냐면 저쪽에 간 사람들 한직으로 이제 좌천된 사람들은 또 정권 바뀌면 우리가 또 이 자체가 또 이게 훈장이 된다. 그런 전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또 노리나 보네요. 그렇죠. 뭐 아. 한동훈도 한때 그랬었고 한동훈도 그랬죠. 이번에 인사 중에 이제 법무연수원 연구원으로 있다가 아. 복귀한 분도 있고 이제 한데 근데 뭐 이 사람들 한 5년 있으면 이미 그 이후에는 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죠. 그렇다면 최소 5년 뭐 네. 제 보기엔 5년 더 갈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다른 것보다 검찰이 바뀌지. 검찰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렇지. 검찰 자체가 달라져요. 그렇지.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좌천된 사람이 누구냐면 정유미 창원지검장. 이자가 누구냐? 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안 하고 뭉갰던 걸로 네. 우리가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맞아요. 이 사람도 역시 그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네. 지검장 하다가 이건 너무 이게 효능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하면서 1순위로 인사라면 1순위로 그만둬야 될 사람으로 그렇지. 생각이 됐는데 정유미지. 역시 그만두지 않으니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지금 발령이 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송경호 부산고검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제일 먼저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번에 사표 던지고 나갔습니다. 네. 근데 난 아직까지 이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번 인사까지를 종합해 보면 사실 이번 인사만 이렇게 보면은 조금 전체적인 시각을 갖기 어렵고요. 윤석열이 지난 내란을 하고 2025년 2월부터 그만두기 시작했거든요. 검사장들이. 그런데 이번 인사까지 총 29명이 그만뒀습니다. 검사장과 고검장이 총 29명이 그만뒀는데 거기가 대부분이 찐윤들이에요. 그리고 21. 현직에 있던 검사장 중에서 검사장 혹은 고검장 중에서 그만두지 않고 이번에 보직 이동을 한 사람이 13명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네. 그런데 그 13명은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도 하고 뭐 검사장 자리는 다 좋은 자리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했던 그렇죠. 사람이지만 전체적인 색깔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네. 완전 찐윤은 아니면서 조금 좀 옅어요? 인정받는. 그래서 처음에 이 29, 13명 중에 뭐 법무 차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인사했었을 때 막 또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대비를 이렇게 해보면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나갈 사람이 나가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남았구나라는 게 오히려 대비가 되는 그런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가 보니까 진짜 찐윤 검사들이 다 이게 나갔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나갔다. 그러니까 아주 짙은 애들은 다 그렇죠. 나갔다. 다 나갔다고 봅니다. 그게 다 정리된 인사고. 네. 그래서 이번 인사의 특징을 보면 특수통이 거의 안 보입니다. 특수통이. 특수통이라고 하면 이제 박철우 반부패 부장이라고 해서 네.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중앙지검에도 차장됐고 특수통인데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완전히 한직으로 밀렸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반부패 부장은 보통 특수통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 전체의 반부패 수사, 특수수사를 관장하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두 명 빼고는 다 형사, 공안 이런 사람들로 다 이번에 검사장 승진도 하고 보직 이동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정성호 장관의 메시지가 분명한 겁니다. 이제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는 조직이 될 거고 그러니까 그동안 특수통으로 해서 커왔던 사람들은 이제 요직에 쓰지 않겠다라는 것을 명확히 한 겁니다.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게 검찰 개혁으로 가는데 좋네. 수사 기소 분리를 대비해서 한 인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제가 좀 무식한 질문인데 특수통이라는 것은 네. 뭐 정치인 관련한 수사, 뭐 정재계 거물들을 다루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아. 검찰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자기 특기가 주특기가 정해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은 형사부도 있고 특수부도 있고 공안부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형사, 뭐 특수통, 공안통 이렇게 하는데 네. 특수부는 뭐냐면 보통의 검찰은 경찰에서 수사된 것을 받아서 보완해서 기소를 하거나 불기소를 하거나 이게 검찰의 본연의 업무입니다. 네. 그런데 특수는 그게 아니고 자기가 직접 집어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한 걸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래서 쭉 파고들어서 수사하는 것. 그러니까 그동안 문제를 일으킨 윤석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문제를 일으킨 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서 진짜 뭐 죽을 때까지 팬다 이런 것처럼 기획 수사 같은 그렇죠. 거네. 그게 특수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럼 특수통은 한 번 특수통이면 계속 특수통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약간 한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임지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통상 속칭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한 2, 3학년 정도 되면 약간 분류가 됩니다. 뭐 3학년 정도에서 어디 중앙지검에 특수부에 속했다. 그러면
일을 잘한다 그러면 또 특수 사건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또 파견되고 그 부서로 가고 이러면 이제 길이 생기죠. 그다음에 이제 공안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잘한다 그러면 공안으로 계속 커가고 그래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임기부터는 약간의 자기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특수통은 특수통대로 또 거기는 또 거기끼리 친하고 공안도 공안이 친하고 전공 느낌이구나. 그리고 이게 같은 검사라도 특수통 공안통이 만나면 약간 사고 방식도 좀 달라요. 아,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특수통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후배 그 위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뭐냐면 꽁 잡는 게 매다. 선배라도 내가 후배지만 야, 내가 더 잘해 수사. 내가 하면 저렇게 수사 안 할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있고 네네. 공안은 이제 위계질서가 굉장히 뭐 그런 좀 차이들이 있죠. 아, 우리 의원님은 특수통이에요? 예, 그렇게 분류됐었습니다. 죄송한데 점잖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도 네. 표정이나 인상은 민생통이야. 민생통. 저는 특수통으로 분류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원구실처럼 계속 특수통 남아요. 출신이라고 이렇게 아,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 있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이번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 인사를 그냥 한마디로 보면은 네. 특수통은 좀 배제하는. 완전히 배제한 인사고요. 아. 그 다음에 굉장히 실용적인 인사인 것이 드러나는 게 참 이번에 제가 인사를 하고 현직에 있는 검사들하고 좀 통화를 좀 해봤어요. 네네네. 어때요? 어떠냐 인사. 네네네. 네. 그게 보통 인사 조치를 한 다음에 이제 인사하는 팀에서도 동향을 들어보긴 하는데 네네. 제가 이제 보수적인 검사, 진보적인 이른바 진보적인 다 이렇게 좀 네, 하니까 궁금하다.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 다 표현합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혹시 실력이 안 되더라도 막 이렇게 아. 편향에 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그렇죠, 걸 조금 그렇죠. 조직에서는 우려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실력이 좋은데도 약간의 뭐 전 정부하고 좀 성향이 비슷하다고 해서 다 뭐 내치고 그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인사가 잘 됐다고 하고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복권되게 하던 생각됐던 검사들도 이번에 안 된 검사들도 몇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장관 입장에서도 생각이 있겠죠. 이뭐 성향이 우리 정부하고 같다고 해서 다 하진 않았다는 사인을 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런저런 것으로 보면 또 윤석열 정부에서 또 잘 나갔던 사람도 인품이 괜찮은 사람은 조직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또 승진시켜주고 네. 이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 네. 같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인사는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 네. 25일 금요일에 김건희 자택을 김건희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거기에서 샤넬 신발을 왜 이렇게 많이 신는 거야? 아니 뭐 김건희가 지네야? 왜 이렇게 발이 많아? 뭔 샤넬 신발이 그렇게 많아? 집에 들어가서 신발장을 열었더니 네. 샤넬 신발이 12켤레.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특검팀에서는 그 하나하나 일일이 사진을 일단 다 찍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전에 그 행정관이 건진한테 그거 받아가지고 아, 신발을 유경옥 행정관이 어. 바꿨잖아요. 네. 샤넬 신발 250ml로. 근데 지금 뭐 보도 나오는 걸로는 특검팀이 사진 찍어간 그 신발들은 네. 260으로. 자, 너 다시 나와봐. 이거 왜요? 하면 왜? 안 돼. 그래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랬어. 너 내가 얘기했지. 신발 그때도 사이즈 하면 안 된다 왜요? 그랬어. 뭐가 그때 문제? 신발 사이즈 계속 나왔단 말이야. 네. 250이었다. 바꿔 간 게. 그래가지고 음. 이제 김건희 신발 사이즈만 확인하면은 끝난다라고 난리를 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 의미도 없는 보도고. 야, 만약에 김건희 250 아니면 어떡할 거야? 그럼 김건희 착한 사람 만들어줄 거야? 이 왜 언론 플레이에 놀아나느냐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 이 곽수산이가 자기 그 유튜브 하는 거 있어. 그 네, 물레동이라고. 물레동. 거기에 변호사 앉혀놓고 나를 엄청나게 씹어줬거든 거예요. 나를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신발 사이즈 이슈가 그랬어? 이거를 못하게 했다고 네. 변호사. 아니 맞잖아. 명민준이가 주도해가지고 그거 했잖아. 그건 맞죠. 맞지? 명민준이랑 그 변호사 아니. 둘이서 나 씨발 제꼈지. 아니야 하는 표정을 보니까 했네. 했어요. 얼굴 빨개졌어. 얼굴 아 이거 빨개졌어. 특수통. 특수통이야. 예. 그래서 여기 빨개지나? 내가 다시 한번 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응석이 나와. 신응석이 신응석이 나와. 너가 언론 플레이 이상하게 한 거 아니야? 남부지검장 250ml가 어떻고 저쩌고. 아, 맞아. 신데렐라 만들어준 거 아니야. 맞아. 신응석이. 이번에 그만뒀습니다. 예. 내가 그때 이상하더라고 이 보도가 계속 신발 사이즈 나오면서 유리구두 이거 맞춰야 된다고 언론 그때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네. 뉴스 엄청 많이 나와요. 신발 사이즈 260이더라. 아니 그 260이잖아 결국은 그 사이에 10mm가 컸냐고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응석이는 나름 언론 플레이 한 겁니다 당시. 그러네. 신응석이. 네. 어떻게 또 친구예요? 잘 압니다. 잘합니다. 이제 제가 신흥석 검사장이 저보다 1년 선배죠. 2년 선배구나. 예. 그래서 이제 특수통이면 사실 수사를 같이 하니까 잘 알고 그거 이번에 이제 아무튼 그만뒀습니다. 네 이번에 그만뒀고, 그만뒀어요. 예. 네.
신응석이. 네. 지금 어디서 또 응석 부리고 있어? 어. 250 그거 왜 언론 플레이하고 그랬어 그때? 네. 내가 이상하게 봤잖아 그때. 기억나시죠 우리 곽수산 씨? 나 엄청 씹어제끼더만 입틀 막 한다고 내가.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걸 보셨네. 네. 다봐. 네. 근데 이제 압수수색이 이번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목걸이가 나왔어요. 어. 요거까지 좀 전해드릴까요? 김건희가 그 나토 순방 때 네. 했던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 목걸이 사진 잠깐 볼까요? 이 목걸이를 어디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아크로비스타 뭐 코바나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번에 특검팀에서 엄마 최은순 씨 자택 그리고 오빠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쫙 들어갔는데 목걸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요 나왔어요? 김건희 오빠의 장모님 집에서 나왔어요. 이게. 김건희 오빠의 장모. 장모님 집에서. 어. 그래서 지금 김건희 쪽에서는 근데 이거 관련해서는 아 그거 짝퉁이라 뭐 그게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이 목걸이가 이게 지금 해명이 3번째 바뀐 거예요. 네. 이번에는 이 목걸이가 나오니까 네. 그래 내가 착용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 해외에서 모조품 산 거다라고 계속 그러니까 김건희는 그냥 다 거짓말이야 그냥 모든 게 다. 근데 모조품이면 왜 오빠 장모 집에 숨겨놓습니까? 네. 진짜니까 숨겨놓지. 그리고 저게 오빠 장모 집에서 그 발견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십시오. 수사를 해 들어갈 때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나오는 것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나옵니다. 생각해 보면 김건희, 네. 김건희의 오빠, 오빠의 장모 여기에 압수수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숨겨놓은 거예요. 오.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김건희 오빠 정도면 그래 오빠까지 거기 숨겨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한 단계 더 건넜잖아요. 네. 그러면 장모님. 수사하는 입장에서 장모님 집에까지 숨겨놨을 거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어렵죠. 압수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나오려면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부분. 왜 우리 장모 집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 설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을 해낸 거죠. 아, 이게 신기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숨겨놓은 것이 명확한 겁니다. 아. 그렇게 압수수색이 안 들어올 곳에 숨겨놓은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장모 집에서 나타난 것이. 그리고 모조품이면 왜 이렇게 꽁꽁꽁꽁꽁 숨겨놨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구속 사유가 하나 그렇죠. 더 사유가 추가되는 되죠. 거죠. 증거를 지금 계속해서 엄청나게 감추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기 집에 있다가 발각된 것도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저는 이 뉴스가 정말 싫은 게요. 뭐 진짜든 가짜라고 하면 아니 그럼 대한민국은 무슨 꼴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EU가 나토 정상에 왜 그럼 그 가져가려고 한 게 다른 나라 정상 부인들 다 이런 거 메고 걸고 나오니까 나도 필요해서 이거 걸었다고 해서 가짜 걸고 나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자격으로 갔어 나토에서. 네. 대한민국은 뭐가 돼요? 맞습니다. 아 진짜 짜증났어 진짜. 네, 일단 뭐 네. 입만 떼면 거짓말이니까 맞아요. 네. 입만 떼면 목걸이가 통일교 쪽에서 샀고 그다음에 윤 본부장이 건진법사에 전달했고 거기까지 다 인정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건진법사에서 지금 김건희한테 갔냐면 지금 끊어진 상태인데 지금 목걸이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목걸이는 이 다른 목걸이가 거- 아닙니다. 아, 그런 거 아닌 그거 거예요? 다른 목걸이에요. 아, 예. 예. 다른 목걸이. 예. 총 3개예요 목걸이가. 네, 맞습니다. 그 예. 통일교에서 건너간 목걸이, 이 목걸이 그리고 개 목걸이. 예. 그거 맞잖아. 한동훈의 개 목걸이. 3개입니다. 총 목걸이가. 네, 네.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목걸이 총 3개입니다. 여러분들 좀 헷갈릴 수 네, 있어. 헷갈렸습니다. 워낙 네. 많으니까. 헷갈렸습니다. 네. 네, 네. 개 목걸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한동훈 씨한테 물어보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아까 뭐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 김건희의 오빠 김진우 뭐 요런 데도 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양평 공흥지구 특혜. 그 특혜가 해도 너무너무 심한 특혜야. 사실 공사 기간이 끝나가지고 네. 이거 인허가 취소해야 되거든요. 음. 취소해야 돼. 근데 사후적으로 기간을 늘려줬어. 양평군에서. 말도 안 되는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건과 관련해서 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아까 잠깐 속보가 쑥 뜨던데 이상민 전 장관 있죠? 네. 구속영장 청구됐다고. 오. 네. 이상민. 이거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내란죄에 가담한 것으로 지금 영장이 청구됐고 아마 한덕수 총리도 곧 청구되고 발부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김건희 특검 중에서도 명태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이 부분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박수로 맞아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정구승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잠깐 또 AS 잠깐 해드리자면 아. 뭘 또? 아까 그 장모님 집에다가 그 목걸이를 숨겨놨던 건데 네. 그 증거인멸죄는 본인과 친족의 증거인멸은 처벌이 되지 않지만 장모는 친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장모님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자기 가까운 가족들이 증거를 인멸하는 거는 그게 친족 또는 동거 가족의 경우에는 처벌이 면제되는 아, 규정이 그래요? 있는데 그거 되게 친족도 이상하다. 아니고 동거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 네. 장모님도 증거인멸죄. 와 오히려 더 잘 됐네. 더 잘 됐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그 이제 윤석열 씨가 그 돈을 빼돌리거나 이래도 계속 갚아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빼돌리게 되면 이제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해서 그 자체도 또 죄가 됩니다. 죄가 추가될 수 있다. 그건 어때요? 이 매부쇼 옴부즈맨. 아니 계속 앉아서 뭐 적으시더라고 계속. 애프터 서비스면 애프터 서비스. 대단히 좋은 자세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요. 공천 개입. 와, 이 윤상현이는 이제 뭐 끝장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이가 공천 관련해서 윤상현에게 전화했다라는 건 그냥 녹취로 딱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네. 뭐 이보다 명확한 증거 없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윤석열의 녹취 한번 듣고 옵니다. 거기다 얘기를 했잖아. 상현이한테, 윤상현한테도 하고.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네. 요게 이제 그 공천 개입 언제냐? 2022년 6월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김영선 관련한 건데 네. 그때도 우리가 맨날 했던 얘기가 뭐였냐? 당시 재보궐선거가 창원 의창에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 네. 저기만 해줄 리가 없어. 우리가 그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오늘 새롭게 또 보도가 하나가 뜬 게 있습니다. 2022년 6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중에 하나가 또 어디가 있냐? 네. 대구 수성을. 대구 수성을. 수성을. 대구 수성을이야. 네. 여기는 원래 홍준표가 있었어. 근데 홍준표는 원래 이제 그 유권자가 뽑아주면 더 큰 데 가기 위해서 다 집어 던지고 가거든. 대구시장이 또 되고 싶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걸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공석이 됐죠. 귀엽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궐선거를 치러지게 됐는데 네. 이때 야 이거 재밌습니다. 스토리가. 이때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5월 10일. 그러니까 그 근방에 아, 네네. 아무튼 취임식을 앞두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이 취임식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지 안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왜냐면 통합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 네, 윤석열이가. 네. 그런데 박근혜 최측근 유영아 변호사가 네. 여기에 가고 싶었던 거야. 수성을. 여기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 네. 근데 윤석열이는 유영아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 왜요? 자기가 특검일 때 그걸 방어했던 게 유영아였어. 이때 좀 뭔가 빈정상했던 게 있었나 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윤석열이가 와 박근혜 취임식에 이용은 하고 싶은데 유영아를 여기다 주고 싶지는 않았던 거야. 데리고 오려면 취임식에. 취임식에 데리고 오려면 이걸 무조건 꽂아줘야 돼. 아. 와 근데 막 유영아가 너무 싫어. 어떡해. 그래서 어떻게? 와 윤석열이가 진짜 우리나라의 최악입니다. 마지막까지 발표를 안 합니다. 대구 수성을을. 끝까지 발표를 안 해요. 네. 그러고 나서 취임식에 박근혜를 부릅니다. 일단 와. 왔어. 어. 이제 윤석열은 원래 인간을 도구로 활용하니까 도구로 이미 활용했잖아. 이제 끝났잖아요. 끝났잖아. 네. 내게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끝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유영아 팽. 팽. 그 자리에 바로 이인선이를 꽂아버립니다. 이인선이 단수로 꽂았어요. 단수 공천. 경선도 아니고. 단수 공천. 와. 이게 이제 내부 관계자에 의해서 이번에 유영아 엄청 빡적했네. 빡적했어. 예. 여기 이제 한겨레 21을 통해서 오늘 재밌네. 보도가 된 내용. 이렇게 되면 이제 이인선 씨도 수사 대상에 오를 것 같습니다. 재밌네 진짜. 이인선. 박근혜 뒤통수 몇 번을 때리냐. 박근혜. 그런데도 박근혜가 그렇게 활용당해. 아이고. 이번 선거에도 나와서 또 유세하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네. 자 그러면 윤상현이 수사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이때 당 대표가 누구실까? 이준석 씨네. 나 고소했지. 이준석 씨. 이준석 씨가 이제 당시에 당 대표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자택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은 리틀 윤석열답게 이건 또 정치 공세 프레임으로 갑니다. 오늘 아침에 또 입장을 낸 게 있는데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기가 공교롭다. 네, 이렇게 전당대회 끝나고 나가지고 오늘 이제 보통 당 지도부의 새로운 운영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언론도 그런데 관심이 있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압수수색을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뭐 현행범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급작스럽게 진행할 필요가 있느냐? 오해 살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 특검이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뭐가 급작스럽냐 너무 늦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전문가 변호사님 나와주세요. 네, 일단 이준석 의원의 해명 중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현행범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행범이면 체포를 하죠. 좋아. 그래. 좋아.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하는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옛날에 범행을 저질렀다. 예, 이것도 그쵸, 자백인가요? 예. 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도 약간 자백성 멘트가 아닌가도 싶고 옛날에 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던 윤상현 의원이 7월 8일 날 압수수색을 당합니다. 네.
개혁신당이 7일부터 후보 등록 절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압수수색은 동시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동시에 진행이 돼갖고 거길 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지. 근데 어떻게 보면 20일을 번 거예요. 예.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그 전당대회에 이제 특검이 개입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개혁신당도 뭐 조그맣긴 하지만 당이니까 예. 그거를 하고 이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맞아요. 그다음에 들어간 거라서 맞아요. 사실 이 특검이 공교로운 시기가 아니라 20일을 사실 배려해 준 거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봐야 그때 압수수색 들어갔어 봐. 전당대회 개입한다고 난리 쳤을 그쵸. 겁니다. 그럼 뭐 언제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준석 씨 시끄러 임마. 네, 지금까지 뭐 매번 얘기하셨죠. 자기가 그 녹음을 다 해놨다. 드라이브가 있다. 드라이브에 뭐 클라우드에 올려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윤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와 열개했던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네. 아마 더 적극적인 수사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방금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이제 서울청이랑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서울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이 공천 개입과 별개로 그 여론조사비를 대납 받았다라는 또 다른 혐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직도 이제 특검으로 이첩받지 않은 상태고 이거는 당시 당 대표로서 개입을 했다라는 혐의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그 여론조사 대납 관련해서는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됐던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전후에 그 이후에 또 이제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고도 대구 수성을부터 시작해서 다 간을 봅니다. 이것저것을 그 여론조사를 그 명태균 씨가 해줬고 네. 그거를 이제 비용을 딴 사람이 대줬다는 혐의로 서울청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청에서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특검으로 이첩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이 지금 여력이 안 돼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이준석 관련해서 특검이 받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짜증을 좀 내셨는데 이 부분을 또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좀 정구승 변호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이거는 해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식의 흐름으로 이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본인이 말한 대로 모든 게 통화 녹음이 되어 있고 클라우드에 통화 녹음이 다 올라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공천 개입에 대해서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관계도 지금까지는 맨 처음에는 명태균 씨를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그분이 이제 보석으로 나오는 것부터는 갑자기 박사님이라 부르거나 사장님 이런 식으로 호칭이 바뀌기 시작하면 또 감싸기 시작하고 지금 아예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둘 간의 통화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건 명태균 씨가 사용하던 PC 안에 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인데 이제 통화가 아마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그때는 지금처럼 압수수색이 아니라 다른 절차로 나아가겠죠. 구속까지도 가능할까요? 만약에 지금 혐의가 있는 것들이 다 밝혀진다고 한다면 네.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속 가능하다고 조금 얘기해 줄 수 없을까요? 네, 제가 이거 좀 부탁 한번 드려봅니다. 인간적인 부탁입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네. 이게 직접 당대표였으면 둘이잖아요. 당대표하고 공관위원장하고 둘인데 공관위원장 영장 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당대표도 들어가는 거고 네. 지금 얘기한 서울청 수사 사건 말고도 허은하 전 대표가 고발해놓은 사건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네. 수사하고 있어요. 어차피. 예, 공범으로 이번에 적시된 것 같더라고요. 네. 공범. 예. 네, 늦었어. 너무 늦었어 이거는. 솔직히 맞아요. 기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기분 나빠요. 그냥 웃음이 나올 뿐이야.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게 지금 연루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맞아요.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 대상자가 너무 많아. 네. 통일교 청탁 관련해 가지고는 권성동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공천개입 관련해서는 윤한홍이 있죠, 조은이 있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관련해 가지고는 이철규 이철규 이철규. 있고. 그리고 최상병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임종득이 그리고 주진우 있죠. 네.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김선교 그리고 내란 표결 방해 관련해 갖고 추경호, 나경원 전화 받았잖아. 전나경원.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이 당은 진짜.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 한돈 아닙니다. 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예. 준비? 나 지금 떨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추가적으로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 최상병 특검에서 박진희 군사보좌관을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사람이 좀 핵심입니다. 이종섭을 대리해서 김기한에게 직접 외압을 행사했던 텔레그램으로 지휘 책임자 즉 임성근은 징계로 해달라라는 저희가 이제 사실 재판 때는 현출을 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텔레그램이 있습니다. 그 핵심 고리를 이제 특검이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고리가 정확히 밝혀질 것 같고 그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김기한이 보고받은 증거가 있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당시 그 박정훈 대령님이 VIP 관련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보고서를 사실 이제 박진희한테 텔레그램으로 거의 복붙하다시피 보고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한 사령관이 나는 박정훈 대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빠져나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VIP 경로설 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손해배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국민이 사실 저희 박정훈 대령 변호인단도 박정훈 대령님을 대리해서 왜냐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뭐 이익도 빠지시고 그 말도 못하죠. 좀 이제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 이런 수사 외압이나 정권이 개인을 특정을 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거를 좀 경종을 울리자는 차원에서 박정훈 대령님과 저희 변호인단도 민사소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야, 솔직히.
아니 원래 자리에 있던 대로 다시 돌아간 것 뿐이에요. 이는 다 빠졌는데 그럼 뭔가 보상이 있어야죠. 당연히 예, 꼭 좀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 갖고 오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의원님 혹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네. 검찰 개혁을 궁극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꼭 좀- 가는 여정 중에 지금 검사장 인사가 있었는데요. 네. 잘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궁극적인 목적은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이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잘 해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 모든 문제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책임감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저도 일말에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꼭 진짜 검찰 개혁 뒤에서는 또 다른 거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그러지 마요. 저는 그런 의원님. 사람은 아닙니다. 아 이건 진짜 부탁할게요. 제가 네. 진짜. 저희가 아무튼 검찰 개혁 정확하게 이뤄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표 의원, 정구승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귀한 한 분을 모셨는데 아주 오늘 큰 이슈가 있어서 모신 거예요. 네. 대통령실 출입 기자는 대통령실에서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실에서 추가로 3곳을 허용을 했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리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네. 그리고 바로 이분이 소속된 이상호의 고발뉴스. 어허. 근데 지금 비판 여론이 많아요. 언론에서 비판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요. 일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호 기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네. 제가 먼저 비판할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비판하실. 뭐 네. 시작부터 그냥 막 치고 들어오세요. 자, 이름 적어왔어요. 어. 장인수, 장인수는 왜 건드려요? 공지욱. 에이 그 불쌍한. 왜 자민에 대해서 불쌍하다. 강력하게 비판을 하려고 왔습니다. 왜요? 아무리 기자들이 돈이 없어도 가훈이 있어야 되는데 네. 고작 뭐 구독자 몇 명 늘려준다고 와가지고. 아니 뭐 최욱 씨한테 무슨 뭐 형님이 어떻고 막 맞아. 기자들이 그래도 됩니까? 가랑이를 강력하게 기겠다 제가 가령하기를 기겠다 이런 식으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언론 사회가 아무리 추락했어도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력하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네. 삼촌, 아 조카 웬일이야? 조카 웬일이야? 형님이 뭡니까? 기자가 쓰려면 확실하게 써야지. 삼촌, 나 반갑습니다. 깜짝. 나는 진짜 비판하는 줄 알았어. 조카. 나 깜짝 놀랐잖아. 기자들이 말이야. 쓰려면 확실하게 써야지. 상호 조카 나 놀랬어. 네, 고발뉴스 부탁드려요. 나 놀랬어. 왜냐면 67만인데요, 여러분들. 70만. 와. 우리 삼촌이 또 한 말씀 또 해주셔야죠. 오늘 내용 보고 할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조카. 네. 상호 조카. 네. 네. 일단은 그 이제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정부 부처에 이제 출입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래요. 이게 출입처가 기득권의 상징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특히 검찰 출입처 같은 경우는 검찰 독재를 유지했던 기재로서 작용했기 때문에 해산시켜야 된다, 해체돼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요게 근데 사실 정부 쪽에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완전히 해체하자 그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정부가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잘 요렇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청와대 출입 기자가 된다는 거는 20, 30대 경력을 처음 시작하는 기자들한테 되게 좋은 사실은 출입처죠. 네.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고생시켜서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월화수목 금금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사실 좋은 출입처인데 이제 보상 체계가 작동하면서 너 고생했으니까 너 좋은 보직 줄게. 그런 경우는 사실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좋은 보직이. 네. 저는 사실은 동력으로 활용할 이유가 없죠. 없습니다. 네. 쓸 데도 없고 이제 정치할 것도 아니고 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왜 저런 인사, 왜 저런 판단 정책이 나왔는지 좀 더 이렇게 소통을 시켜드리는 게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라는 우리 민주 진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사실은 작정한 일인데 너무나 반대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네. 일단은 지금 네. 존재하는 비판의 목소리를 이제 잠깐 좀 전하고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 해주시면 그게 깔끔할 것 그걸 같습니다. 제가 들어야 돼요. 아니 본인 비판은 또 안 들으려고 하시네. 아니 뭐 오디오로 준비한 건 아니고 네. 안철수가 지금 제일 선봉에 서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네네. 안철수가 뭐 SNS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핵심은 뭐냐? 아니 그러면 보수 유튜버들에게도 허용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신의 한수 고성국 TV 펜앤마이크에게도 허용을 하라는 건데 요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내가 동의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틀린
틀린 얘기라는 거야. 어떤 점이요? 왜 그러냐? 네. 추가로 대통령실 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있었어요. 네. 이게 뭐냐?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언론사만 가능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언론사이기도 해야 되고 네.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에도 가입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 네. 근데 일단은 신의 한수 고성국 TV는 언론사도 아니야. 언론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매불쇼랑 같은 곳이야. 아, 오케이. 언론사가 아니야. 네. 언론사에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 곳 다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조건이 안 조건 되네.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 근데 기자협회나 다른 몇 개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돼 있으면 또 상관없는데 거기도 가입되지 않아요. 거기도 안 돼 있고. 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어요. 네. 이 세 곳은. 네. 그러니까 안철수 얘기는 뭐 들을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에서 비판하는 핵심이 뭐냐? 사전에 기자단과 논의를 했어야 된다. 아. 아니 왜 우리랑 논의도 안 하고 저런 이상한 애들을 그냥 막 출입을 허용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사진은 하나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예상 질문에 역시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만 언총이라고 1번 사진이 있어요. 요게 한국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2000년 23년에 만들어졌는데 아래 보시면 좌파를 사실상 타도하기 위해서 좌파 언론을 척결하기 위해서 윤석열과 내란당이 공조해서 만든 언론단체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협회나 인터넷 기자협회에 소속돼야만 신청할 자격이 생기는 거야. 근데 저 단체를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었어. 네. 정부 때. 네, 저 단체를 청와대 출입 단체로 인정을 하고 그 소속인 6개 등 10개 매체가 밀실에서 들어옵니다. 와. 처음 하셨죠? 그럼 아직도 남아 있어 설마? 지금 있어요. 에이, 지금 있어. 지금도 있어요? 걔들이 와. 주도하는 거야 지금. 아 그거 왜 그때는 뭐 아무도 뭐라고 안 했어 그러면? 제 말이 지금 우리 기자님들께서 지난 23년에 막 밀실에서 10개사가 우르르 몰려올 때는 아무런 안 입장 표명 하나도 안 했어요. 아 나 진짜. 기사가 안 나니까 저희 모르죠. 몰랐지. 네. 그러니까 그때는 갑자기 언론에 대해서 뭐 기득권에 대해 생각 안 하다가 이재명 정부와 이 촛불 시민들이 만만한 거지. 아. 기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러니까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지금 와서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저 언총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10개사가 들어왔잖아요. 네. 와. 그런데 동시에 제가 소속된 저희 고발뉴스와 뉴스공장 등이 소속된 인터넷 기자협회, 짧게 말하면 인기협입니다. 네. 인기 있는 기자들이 많아요. 인기협인데 좀 가볍긴 해. 대통령실 출입하기에는. 조카. 네, 아무튼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 다양성을 위해서 기자실을 개방할 때 그때 등록 단체로 만들어 주신 게 인터넷 기자협회 인기협이에요. 벌써 25년, 23년 이상을 대통령실 출입 단체로 이어왔는데 아. 윤석열 때 저 언총을 딱 집어넣었어. 출입 등록 단체로 만들면서 인기협을 뺀 거야. 아 뺐어요 그때는? 네, 그때도 아, 우리 기자님들은 한 말씀도 안 하셨어. 아 그랬던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언총을 빼기는 좀 그렇잖아. 아. 들어와 있는 애들인데. 아 그치 뭐 쉽진 않겠지. 그래서 인기업을 다시 명예를 회복시켜주면서 아. 그 인기업 소속 단체들이 그동안 신청 못했으니 몇 개사를 우리가 먼저 신청했거든. 그럼 명예 회복 차원에서 너희들 자 인기업 소속사고 그리고 기자들 몇 명 있고 그리고 정부 출입 중에서 청와대 출입이 제일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최소한 출입처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박형광 씨도 국회랑 뭐 출입처 경력이 있더라고요. 네. 박형광 기자도. 그래서 이렇게 김어준의 뉴스공장. 네, 네. 소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회복된 거야 권리가. 아니 근데 기자님 이런 맥락을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매불쇼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지. 매불쇼가 얘기를 해줘야죠. 대한민국의 대표 시사방송 매불쇼. 아니 근데 이 기자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다들 언론에서도 유튜버들이 지금 대통령실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야. 그러니까 인터넷 기자협회가 다시 회복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여기 매불쇼 나오는 출연자도 나한테 매불쇼는 왜 안 들어가냐고 해갖고 내가 소리를 질렀어. 여기는 언론사 아니라고. 언론사가 아니야 여기는. 근데 저기는 다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윤석열에 의해서 박해받았던 협회가 복원된 거다. 맞습니다. 이 맥락을 얘기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언론사와 유튜브라는 언론 송출 도구를 헷갈려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서 또 짚어야 될 것은 결국은 이 청와대 출입처를 관행적으로 기자들 풀단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정해왔다는 거예요. 즉 레거시 언론들이라든가 기득권 언론들이 네.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한을 행사했던 거다. 근데 자기들이 비판도 받아야 뭔데요? 돼요. 그렇게 해왔어요. 관행적으로 한 수십 년째 그렇게 해왔죠. 네. 그래서 언론 개혁이 힘든 거예요. 첫 단추가 바로 이제 청와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하이어러키.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지금 겁이 나는 겁니다. 기자님들이. 어떤 거? 자기 기득권이 침탈되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기득권 고발할 파괴자거든요.
저 이상호 기자님 검찰로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일단 청와대 출입 기자실의 개혁이 이루어지면 검찰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죠. 자연빵입니다. 근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하면 얻을 수 있는 기득권이 뭐가 있어요? 그 일단 접근성이 있는 거죠. 정보 접근성. 정보 근데 접근성. 옛날 DJ 때만 해도 원하면 비서실이나 수석실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기자들이.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차단돼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브리핑이 계속 있고 백그라운드 브리핑도 있고 하니까 취재의 접근성이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전두환 때는 아파트 나눠줬어. 그렇죠. 아파트 나눠주고 전별근무로 공이 우리 생각보다 2개 정도 많아요. 네. 전별근무. 그거 보고 이상호 기자가 나도 기자예요. 유머야. 삼촌. 심하다 좀. 이게 언론사를 떠나서 엄청난 인맥이 만들어지는 게요. 지방지 기자들 같은 경우는 한 20년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20년 동안 청와대 출입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청와대 민원을 처리하는 거는 이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앞으로 이제 취재를 할 거거든요, 그런 거를. 네. 근데 그런 저는 기본적으로 언론 개혁이 사회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30년 동안 부르짖어 온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언론 내부의 상황, 대통령 출입기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전혀 모르죠. 그런 것들을 드러냄으로써 실제로 우리 권력의 상층에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언론에 조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부차적인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이상호 기자님 단독의 생각이에요? 아니면 이번에 들어간 세 곳에 합의된 생각이에요? 일단 제 생각이 그렇고 네. 두 분도 제 이런 생각에 깊은 공감을 좀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기자단이라는 것은 무슨 뭐 공무원도 아니고 공직자 그룹도 아닌데 그렇죠. 그들이 무슨 뭐 기자를 뭐 징계하느니 뭐하느니 빼느니 넣느니 막 그런 얘기할 때마다 저는 그게 되게 이상했거든요. 지금 언론에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금요일 날 아마 청와대 출범 이후에 가장 긴박하고 중대한 언론 관련 미팅이 있었어요. 금요일 언론 관련 운영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이상호의 침투로. 네, 저 때문에. 오. 그래서 홍보수석, 춘추관장이라고 하는 보도지원 비서관, 행정관 4명, 그다음 기자단 간사라고 하시는 분들 해서 한 10대 명이 모이셨는데 네. 사실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면 완전히 대박 코미디. 정말 재밌어요. 그 회의가 열린 이유가 코미디에서 출발을 해요. 코미디로 끝납니다. 자, 일단 네. 기자단에서 고발뉴스, 뉴스공장, 우리 저 취재 편의점 이렇게 세 곳이 출입한다고 하니까 네. 회의가 열린 거야. 네. 기자단이. 기자단이. 네. 네, 그래서 총 간사라는 분이 계세요. 총은 없는데 총 간사야. 왜 그분이 총 간사인지 아무도 몰라. 뭐 알겠죠. 뽑았겠죠 투표로. 투표도 없었대. 어찌됐든 간에 저것도 제가 그것도 취재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그분 주재하는 카톡방이 있어. 그 언론사가 어딘데요? 그 간사는? 일단 소송관계 때문에 나. 네네네. 네. 통신사야. 네네. 근데 1기자단이 이제 풀단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엑기스 2기자단, 3기자단인데 여기서 얘들이 오는데 아무래도 우리 기자단을 깨려고 오는 것 같다. 그리고 딱 면면을 보니까 이 고발 전문가들이거든. 우리 이제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우리 뒷조사를 한 것 같아. 근데 뭐가 하나 걸린 거야. 이상호가 올린 쇼츠를 발견했어. 거기에 보니까 기자단 때려잡으러 간다. 뭐 이런 내가 영상을 올린 거야. 아유. 네네. 이거 2번 요거. 네. 요거를 딱 본 거야. 기자단 잘 들어.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네. 여기 보면 아래 대통령실 기자단 잡으러 이상호가 간다. 잡으러 앞에 때려잡으러가 생략된 거지. 이거를 딱 보고 한국일보 기자가 이제 이거 다 공유된 거야. 이게 그 네네. 일진 기자들한테 큰일 났다. 이제 이상호가 때려잡으러 온대. 우리 때리러 온다. 안 그래도 제가 언론개혁 운운하면서 막 기자실 막 비판하던 분인데 문제가 있네. 그래가지고 한국일보가 기사를 썼어. 뭐라고요? 기사야.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이날 유튜브에 대통령실 기자단 잡으러 이상호가 간다는 제목의 출입 예고 컨텐츠를 올리기도 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유튜버로 난리가 난 거야 지금. 난리 났어. 그래서 이제 한국일보 기사가 딱 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운영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기자단 간사 해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바쁜 난리통에 네. 지금 해야 될 일 업무가 산적한데 저 자리가 홍보수석. 아까 말씀드렸던 이른바 춘추관장 등 해서 행정관 등 해서 6명을 최소한 불러냈어. 그리고 간사들이 딱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대박이네. 일부에서 말이야 대통령실 출입기자를 손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해서 우리 연락 쫄린다 말이야. 라고 항의를 합니다. 와 진짜. 그랬더니 저거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제 언론 홍보 수석님 같아요. 그분이 이제 이거 곤란하잖아. 이거 좀 어렵사리 이제 출입을 시켰는데 명예회복 차원에서 협박한다고 하니까 난리를 치네. 그러면서 이제 약간 공공한 거야 입장이.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머리를 긁으면서 그 부분은 법률비서관이 논의 중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거야. 속으로는 이상호를 엄청 원망했겠지. 그렇지. 아 이거 조용히 조용히 좀 있지, 이 들어오지. 사람 네. 그래 결론을 내렸어. 이거 운영위를 조만간 다시 열어서 출입 요건 강화나 사후 처벌 나 처벌한다는 거야. 사후 처벌 등 규정을 다듬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안건 생길 때마다 운영이 여는 걸로 할게요. 되게 수세적이죠. 네. 청와대가. 나 이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러니까 우리의 친구 한겨레가 기사를 씁니다. 이걸 받아서 공보수석이 다른 기자에 대한 조롱이나 비방이 있으면 엄정히 다루겠다. 아까 법률비서관한테 네. 검토한다고 그랬잖아. 네네네. 이거 우리 고발뉴스 이상호를 말하는 거야. 그런데 한겨레에서는 바로 그 아까 한국일보를 인용해가지고 이 아래에다가 딱 붙입니다. 이번에 출입을 허용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전날 유튜브에 대통령실 기자단 때려잡으러 간다는 제목의 출입 예고 콘텐츠를 올리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 딱 기자단에 대한 조롱으로 엄정히 다뤄야 할 대상이 고발뉴스의 이런 행위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일보와 운영위원회와 한겨레 기사에 의해서 정말 몹쓸 놈이 된 거예요. 네. 한겨레도 편든 게 아니네요. 그렇지. 아니죠. 거기에 더 아팠어 저는. 근데 뭐 일차가요. 죄지었어요? 왜 법률 비서관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도 때려잡으니까. 못 보셨겠지만 허점이 있습니다. 뭔데요? 과연 저는 그러면 출입 결정된 전날, 출입 결정되고 출근하기 전날 제 유튜브에다가 저런 예고 동영상 올렸는가? 다시 1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올렸잖아. 올려서 저걸로 계속 말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여기 보시면 아래에 보면 올렸잖아. 올린 주체가 누굽니까? 뉴스 브런치라고 돼 있어요. 이상호가 아니었어.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내용은 저거는 제가 한 말도 아닌데 제가 아니요? 방송 중에 한 말도 아닌데 낚시질 하려고 저희 동영상을 도용한 한 쇼츠 업자가 어그로 끌려고 제목을 저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제가 피해자예요. 저는. 그러네? 그럼 왜 얘기를 안 했어요? 지금 불러줬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근데 다 저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 대통령실도 저거는 사실로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저들은 이상호가 원래 언론 개혁을 부르짖어 왔으니 당연히 기자단을 혁파하려고 할 거다라며 사전에 자기들한테 들어와서 기술을 못 쓰게 나를 일단 보내는 거야. 악마화시키는 거야. 이거 가짜 뉴스네. 근데 저는 언론 개혁을 부르짖어 왔지만 대단히 접근을 소프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드러운 분이에요. 부드러워요. 네. 부드럽게 해야 진짜 고발이 가능한 거예요. 너 이거 다 때려잡을 거야. 그럼 다 도망갈 거 아니야. 그렇지. 나 너희들이 친구야. 난 네 조카야. 이래야 잡을 수 있는 거야. 진짜 현장에서 전 정말 친절한 기자입니다. 네. 그런데 자 저렇게 됐어요. 야 이건 문제 있다 근데. 문제 있지. 네. 그래서 주말 내내 우리 친구 변호사님들이 전화가 오는 거야. 네. 저거 소송하라고. 그래서 소송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또 우리 후배 기자들 네, 소송합니까? 하지 마. 그래서 예. 제가 SNS에다가 제발 좀 정정해 주세요. 정중하게인데 연락이 안 와. 그래서 어제 제가 두 기자님한테 아침에 이메일을 보냈어. 그랬더니 한겨레는 아직 소식이 없는데 조금 전에 한국일보 기자가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미안하다고. 네. 보시면 있어요? 그래. 자 노란 거 카톡. 네. 정정 조치와 별도로 정정하겠대. 네. 제가 영상을 올린 주체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와. 기사에 마치 이 기자님이 말한 것처럼 적어서 와. 피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저는 이게 뒤늦게나마 이렇게 시인한 거는 환영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님들의 의견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저렇게 했으면 나는 무조건 고발당했습니다. 맞아요. 무조건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국일보와 한겨레의 직접적인 의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난 뭐 충분히 좋은 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저들이 명색이 지금 안철수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1호 기자라고 한단 말이야. 청와대 기자들이 에이스들이야. 근데 저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안 하네. 그러니까. 명만 보면 되는데 그냥. 그냥 저런 수준의 팩트 체킹 실력 가지고 우리는 청와대 기자들인지 너희들은 들어오지 마라고 한다면 지난 시기에 언총이라는 단체가 밀물듯이 밀실로 10개사를 투입했을 때 침묵했던 바로 그때 그 당시의 소양과 다른 게 뭐가 있냐. 전하지 않았다는 얘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되게 심하네요. 그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제보가 엄청나게 오는 거야. 막. 왜 저들이 저렇게 공격적으로 저와 뉴스 공장 그다음에 취재 편의점에 대해서 악마화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제보들이 지금 쇄도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 시기 우리가 이 내란을 하나의 그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뭐 모두가 동감하시겠지만 하나의 통치 전략이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그 엑셀러레이트 된 거야. 그러니까 뭐 리걸 스쿨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교육계와 군부와 뭐 다 이렇게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작동하다가 어느 시점에 확 밟아버린 건데 저는 그게 초기에 이제 언론도 대단히 검찰 독재와 쿠데타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언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잘 안 드러나 있잖아. 저는 언론에 관련된 이 내란 부역이 특검에서 대단히 강력하게 조사돼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오늘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 그 왜 검증 안 되고 좀 약간 숙성한 다음에 합시다. 아니야. 일단 예고편만. 어. 뭐냐면 네. 자, MBC 바이든 알리면 때 네. 그게 뭐였습니까? 그 대표적인 비판 언론 MBC를 죽이려고 했던 게 완전 드러나고 있잖아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다 죽였죠. 예. 죽이는 한편 네. 또 뭘 해야 돼? 살려야 돼. 자기네 친윤, 네. 내란 우호 세력. 네. 그게 그렇죠. YTN은 이제 인수하고 네. 했어. 예. 새롭게 10개 살을 집어넣은 게 바로 그런 차원에서 죽이는 겁니다. 네, 그렇죠. MBC 죽이기와 자기네 우호적인 언론 살리기 이렇게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충격적인 게 내란의 밤 네. 12월 3일 날 있었던 네. 대단히 중요한 팩트들을 지금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오, 뭐예요 또? 내란의 밤 네. KBS가 보도했잖아. 네. 계엄을. 네. 어? 네. 근데 KBS 그 시간에 왜 있었어? 청와대 대통령실에. 그 의혹이 있었죠. 생중계를 했으니까. 그 생중계를 의혹이 했으니까. 있어서. 들어가니까 그게 취재가 되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취재 못하게 하고 싶었던 거지 얘들은. 아. 야, 이거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건데. 그 의혹이 있었어. 예,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KBS에서 뭐 특별 방송이 있을 때니까 네. 그 저 핸드백 그 조그만 파우처 그 사장이 네. 스탠바이 하고 뭐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자들 출입 금지였어.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있던 기자들은 쫓겨나고 막 그랬어요. 아, 대통령실에 있던 실제로 기자들이 감금당한 쫓겨났어요? 기자도 있어. 12월 3일 밤에. 응. 오. 있던 기자는 못 나가게 하고 네. 나갔던 기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 그래가지고 네. 아 기자 이제 군인들 몰려온다 그래서 맞아요. 제3기자실 소위 말하면 잘 나가는 1기자실 2기자실 말고 제가 있는 찌개다시 3기자실이 있어요. 네, 네. 거기 문 걸어 잠그고 오. 버텼던 기자님들이 계셔. 아. 진짜 좋은 기자들. 아,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고. 그 기자들이 해가지고. 나한테 오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상우 선배 오셔서 너무 반갑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다 적었지. 인터뷰하고. 근데 중요한 거 뭐냐면 네. 다 지금 차단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KBS 기자는 있었어. 영상 기자가. 아, 그래서 대통령실에. 오. 그래서 그 양반이 찍어갖고 송출한 거야. 근데 어. 중요한 거는 에러가 났어. 하늘이 도운 거지. 어.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 그런데 결국은 그 시점에서 보면은 그게 내란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이미 내란은 이미 이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의 계엄 선포하는 그 우리가 본 10시 반 정도의 네. 그 영상이 있는데 10시 13분. 그게 라이브 송출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그 녹화였어요? 네. 거기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의자, 네, 앉혀서 의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녹화예요? 그때 기자들이 밖에서 그 안에 있었던 열혈 기자, 우리 인터넷 기자협회라고 있죠. 짧게 뭐라고? 인기업. 우리 회장님을 비롯해서 기자들이 문 열어달라고. 근데 브리핑 룸은 문 잠가놓고 거기서 밀실에서 자기네만 찍은 거야. KBS랑. 아, 이게 라이브 송출이 아니었다고요? 아니었어. 그런데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요 발표 시점이 사실은 훨씬 이전인 거지. 근데 한 번 에러 나서 다시 찍은 거라고? 송출 아니 한번 몰라 엔진 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요거를 다시 옆에 방에 있는 송출실에서 송출했는데 에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에러가 나고 시간 끌지 않았으면 기자들이 막 방해하고 인터넷 기자협회 이준희 회장이 막 문 열어달라고 그러고 왜 기자들 못 들어가게 하냐고 싸우는 바람에 지체가 돼가지고 계엄이 늦게 시작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해제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와, 이거 뭐야? 아니 윤석열이 이거 녹방 수계였네 이거. 녹방이었어요. 나 지금까지 계엄 해제도 녹화였잖아요. 그것도 KTV가 한 거야. 왜냐면 그것도 또 우리 고발할 사안인데 그건 다음에 불러주시면 우리 삼촌이 아니 한번 이거 불러줘. JYP도 모르셨죠 이거는? 아니 그 원래 10시에 방송을 틀기로 했는데 늦어져서 10시 13분인가 20분인가에 들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고요. 여기서 어떤 추론이 나오냐면은 군대는 일찌감치 한 4-5시간 전에 출동시켜 놓고 계엄 방송 특히 계엄 선포하는 것은 한 5시간 후에 하는 거야. 그랬다면은 그 5시간 동안 국회의원들 다 잡을 수 있었던 그렇겠죠. 거죠. 그 사실은 말 안에 있었던 기자들이 활약해준 덕분에 그런 시간이 짧아진 거죠. 그래서 우리 인기협 인터넷 기자협회 이준희 그 회장 등이 지금 내란 특검에다가 우리가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사 기자들이 밖에 우리 MBC 기자를 비롯해서 한 20명 정도가 들여보내달라고 계속 항의하고 있었고 근데 막은 상태에서 안에 들어가 있던 기자들이 이렇게 버틴 건데 문 걸어잠그고 나중에 이제 방송한다고 그러니까 몰려가가지고 브리핑룸 문 열라고 막 이러고 하면서 사실 업무가 방해됐잖아. 그 업무 방해와 감금에 대한 피해를 내란 특검에다가 지금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충분히 법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되고요.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신 게 너무 큰 얘기인데. 지금 국무회의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관계 없었다. 근데 내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TV부터 틀었다는 얘기를 그런 식의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게 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시점이 달라져 버리면 사전에 알았던 사람들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완전 그러니까 내란 특검에서 수사해야 될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 이 대혼란이야 이거. 이거 너무 그러니까 첫 단추가 달라져요.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상우 기자님이 얼마나 큰 얘기를 하셨는지는 뭐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일단은 뭐 구속되셔야 됩니다. 지금 출입처가 구치소입니다 이제. 구치소도 취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정신없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과연 그때 당시에 출입 통제할 때 이번에 우리 세계사 기자들에 대해서 유튜버다
무슨 우리를 뭐 기자단을 뭐 때려 잡으려고 한다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 입각한 가짜뉴스네. 악마를 하는 분들이 가짜뉴스. 언총이 10개 밀어낼 때는 뭐 했으며 그렇지. 지라시를 걸어 잠그고 저들이 내란을 선포할 때는 도대체 어떻게 정황했는지 필요한 질문입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걸 떠나서요. 왜 지금 그게 녹화해서 시차가 달라졌다는 얘기를 이제 알게 되냐고. 그 대통령실에 기자들 몇 명 있는데 청와대에 그때 당시 출연했던 기자들도 있는데. 자, 내일은 또 엄청난 또 취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 삼촌께서 부르시면 아유. 일단 제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언총 때 대한민국 언론인 총연합회가 네. 10개사를 밀어넣는데 과연 그 10개사는 그러면 어떤 회사고 그들은 자격이 있는지 네. 그럼 걔들은 와서 어떤 기사를 썼는지 야, 재밌다. 너무 궁금하다. 그럼 걔들은 또 어떤 대기업 광고를 땡겼는지 재밌네.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다. 그리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삼촌 또 불러주세요. 너무 진짜 새 시대 이야기는 그렇죠. 희망이야. 맞아. 네.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네. 안철수는 문제 안 되나요? 안철수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재명 정부는 1호 기자를 1호로 손봐줘야 하는 기자로 취급하고 있다. 이건 뭐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안철수는 지금 한겨레와 한국일보의 오보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친민주당 유튜브에선 이미 대통령실 기자 몇 사람을 쇼츠로 편집해 조롱하고 왜곡 영상을 터뜨리고 있다. 계속 이런 입장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아까 제가 뭐 잡았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이 조금 더 있긴 한데 네. 오늘 지금 너무나 큰 말씀을 그러니까. 해주셔가지고 네.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야 여기에 이제 집중이 됩니다. 맞아요. 네. 기자님이 해주신 것처럼 아닌 척하고 그냥 슥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또 많을 것 같았는데 네. 요걸 하나하나 좀 알려주시는 것 근데 같아요. 사실 좋네. 뭐 최근에 이제 뭐 일단 그 우리 장방급 낙마 과정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네. 언론들이 프레임을 딱 잡아가지고 밀어붙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완전 허위 사실인데도 완전 만약에 제가 허위야. 임명직이었으면 낙마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나는 이거 보니까 이게 언론의 장난이라니까. 심지어 대통령실인데도 기자들이 뭉쳐져 있는 집단에서는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이 뭉쳐져 있는 기자가 진짜 갑이었던 거야. 맞습니다. 대통령실인데도 여기서 가짜 뉴스로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니까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석 비서관, 비서관, 행정관들이 머리 조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 검토하고요. 뭐 앞으로 계속 이러고 있잖아요. 이 바쁜 와중에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해. 용기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좀 힘있게 자신감 네. 있게 좀 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여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맞아요. 예. 그래야 이 용기가 생기는 거고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네. 기자님, 굉장히 화려. 저도 사실 뭐 굳이 저기까지 저 이상호가 들어가도 뭐 할 일이 있나 싶었는데 굉장합니다. 요거 네. 예. 내일 또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호 기자님 덕분에 슈퍼챗도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중간중간에. 저희 전액 사회 기부 됩니다. 또 대합하실까봐. 우리 그리고 참고로 인터넷 기자협회 네. 그 작은 사실 그 언총에 비하면 오래됐지만 그동안 지난 시기에 퇴출도 당하고 많이 좀 고초를 겪었습니다. 인터넷 네. 기자협회 좀 많이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 일부 청와대 출입하고 싶다 이런 언론 단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인터넷 기자협회 가입하세요. 네. 그럼 단체로 이제 청와대 이전하면 공간을 통해서 좀 더 많이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JYP님과 다룰 노동 이슈가 있었는데 예. 시간 관계상 네.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근로-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